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 저는 메가랜드에서 민법을 그림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림민법의 서석진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약간 첫 만남은 원래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능 고3 애들 수능 친 거 아시죠? 시험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3 된 거예요. 자, 이 시험 이제 도전하시게 되었으니까 고3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성인들의 수능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이 치고, 그렇죠? 뭐 몇십만 명씩 치니까요. 그래서 고3처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3들처럼 공부하시면은 틀림없이 합격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입시 강사처럼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어, 자,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개강을 해서 이제 4일째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좀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첫 시간에는 그 교수님들이 수업을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을 거예요.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뭐 짧게는 몇십 분 정도 해서 뭐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또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커리큘럼 1년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 공부 방법은 어떻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아주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신 첫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1년 동안 배우시게 될그 민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어떤 법인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긴 메가랜드 홈페이지예요. 접니다. 잠깐만요. 창 좀 바꾸고. 네. 강의 교재에 대해서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까지는 이 11, 12, 1, 2월까지는 기본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두꺼운 기본서. 민법 같으면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메가랜드가 정책을 바꿔서요. 그냥 강사들마다 자기 책으로 강의를 해라. 저자직강을 해라. 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서는 두꺼운 기본서는 버리고 자기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전용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기본서가 제 전용 교재가 바로 그림민법이에요. 아까 잠깐 보셨죠? 그림으로 강의한다고 그림민법입니다. 이 책 가지고 1년 내내 이론 강의를 할 거예요. 책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직 실물책이 안 나와서 책이 지금 여러분들 없는데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잖아요. 그 프린트물 받으신 게 이 책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민법은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민법 내용을. 원래 두꺼운 기본서는 거의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민법은 170페이지 정도예요. 실제 내용 한 160페이지 정도, 뒤에 한 10페이지 정도는 부록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줄여 놓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된 책인데 이 책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냐면 기출지문 족보라고 하는 부교재가 저는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요. 곧 출간이 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족보예요. 기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빅데이터로 모아놓은 거예요. 잘 정리해서. 저 옛날 13회 시험부터 35회 시험까지 23년치 시험 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요 그림민법 목차에 맞게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책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그림민법 몇 페이지다라고 돼가지고 법률행위 요건에 문제들 쭉 돼서 19회, 24회, 20회, 24회 이렇게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가지고 OX 지문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O는 그냥 O고 X는 가볍게 해설도 돼 있습니다. 간단한 해설도 돼 있어서 엄청나게 잘 정리되는 빅데이터예요. 이 책을 언제부터 쓸 거냐면 1월 해바뀌고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가는 1월부터 수업 시간에 조금씩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론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딱 끊어서 요거로 바로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1, 2월에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이게 오히려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책 내용이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풀어 드리고 3, 4월에 넘어가면요. 3, 4월에
오전에 이론 강의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후에 특강이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전에 진도 나간 것만큼 요거 특강 교재로 쓸 거예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거의 다 풀어드릴 거예요.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4시간 정도 이론 공부하고 2시간 정도 그 진도 나간 것만큼 요거 가지고 특강으로 기출지문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본 수업에도 조금 사용하고 3, 4월에 특강에도 쓰는 그런 교재니까 출간되면 좀 각자 좀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교재는 전혀 없습니다. 1년 동안. 요거 하나. 이 책하고 이 책 가지고 1년 내내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보시면은 8월 달까지 강의 계획표를 다 드렸거든요. 별일 없으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보강 예정이라고도 있어요. 보강 이렇게 1월, 2월 7주차에 9주차에 보강 예정. 그 보강 예정일 때는 오전 4시간 하고 조금 더 하는 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2시간 더 하려면 식사하시고 해야 되고 1시간 더 하려면 그냥 연달아 하고 해서 조금 수업을 더 한다. 워낙 양이 많거든요. 민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거 전체 강의 계획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딱 1년 남았잖아요. 시험이. 1년 남았는데 6개월 둘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니까 11, 12, 1, 2, 3, 4 여기까지 전반전이에요. 축구 전반전, 후반전이듯이 전반전인데 반을 끊으면 3, 4월까지는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론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 6월부터 나머지 6개월은요. 거의 다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초점이 맞춰져 이렇게 대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 강의가 3번 돌아가는데 기초 이론, 기본 이론, 핵심 요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메가랜드는 이렇게 컨셉을 잡아놨지만 선생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실제로 운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기초 이론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이에요. 완전히 몸풀기 과정.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9구단 정도 하는 거예요. 사칙 연산 9구단 정도 배우는 그런 입문 과정 7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1, 2월, 3, 4월은 각 구주로 가요. 근데 1, 2월이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이에요. 그리고 3, 4월은 여기는 핵심 요약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핵심 요약 아니고 심화 이론이에요. 심화 이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 2월, 3, 4월 수업이 전체가 한 세트로 보셔야 돼. 왜 이렇게 하냐면요. 민법이 워낙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양이 많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럼 10페이지 딱 보면은 10페이지 내용이 제일 쉽고 저기 500페이지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어려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학책은 그렇지. 앞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점점 어려워지죠. 뒤로 가면. 근데 법서는 그렇지 않고 앞에 그냥 미적분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들 살아가는 그 관계를 다루는 게 법 분야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탄생하지 않거든요. 법률 어떤 사건들이. 그러니까 앞에 10페이지에도 저기 300페이지, 4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할 때 1순환 돌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스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패스하고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2순환에 돌아왔을 때 한 번 다 들었으니까 그때 2순환에 다시 설명하면서 그 뒤에서 들었던 거 있죠? 그 얘기예요 라고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제가 100으로 잡았을 때 기본 이론 때는 한 70 정도 전달할 거예요. 30은 패스한다는 거지. 그랬다가 3, 4월 심화 이론에 그 30만 하는 게 아니고 70을 반복을 해요. 반복하는데 조금 요거보다 약하게 반복을 하지. 똑같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지 않고 조금 스피드 있게 줄여서 반복을 하고 그때 패스했던 스킵했던 30%를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들으셔야지 민법 내용을 다 전달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고 나면 이제 문제 풀이는 문제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기 끝이에요. OT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교시는 뭘 할 거냐? 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의 의.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저랑 이제 민법 공부하실 건데 이게 본 수업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면 시간 부족 때문에 민법이 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OT 짧게 하는 대신에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우시게 될 민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좀 감을 익혀드릴게요. 이게 밑바탕에 물론 지금 제가 1교시에 설명드린 내용이 정면으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좀 않습니다만은 뭐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민법이 어떤 법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 법학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의미, 정의 이거예요. 민법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민법의 의. 근데 학자들은 민법을 두 가지의 각도로 정의를 내려요.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형식적 의미,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정의 내리기도 해요.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민법의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이게 뭐죠? 국회죠. 국회가 법률 만드는 거 아시죠? 법 만들잖아. 입법부가.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줘. 그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법률이 이렇게 있어요. 1659개가 있어요. 법제처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다 합치면 5,000개 넘어가요. 근데 국회가 만든 법률만 저렇게 돼요. 저렇게.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1651개였거든요. 딱 1년 만에 58개 더 만든 거예요, 지금. 계속 법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많은 법률들은 제각각 이름이 다 달려 있어요.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법률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도로교통법 들어보셨죠? 형법, 민사소송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것처럼 다 법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어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 민법은 별거 아니야. 민법이 뭐냐? 그러면 민법요 이거야.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률을 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역사를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얘 환갑이 넘었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느냐? 1958년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58년도에 만들어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이 올해가 2024년이니까 조금 저 환갑 넘었죠. 60년도 넘은 법이에요. 되게 오래된 법이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총 챕터 5개로 되어 있어요. 5편. 5편 1조부터 시작해서 1118조로 끝나요. 근데 1118개 조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개수가 저게 아닌 게 환갑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법도 바뀌니까 삭제된 조문들도 대단히 많아요. 필요 없어서 삭제된 조문도 있고 추가로 신설된 조문도 조금 있어요. 정확한 개수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1조에서 1118조로 끝나 있어요. 끝은 1118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법률들 중에 가장 방대한 법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난 법인데 5편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1편 총칙, 2편 물권편, 3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뭔지 잠깐 한번 컨셉을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총칙 이게 뭐냐면 총괄적 규칙 이 소리예요. 이게 총칙이면 이 네 가지는 각칙이죠. 개별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 네 가지 각 편에 나와 있는 그 것들의 공통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공통분모들. 그 공통분모를 추출해서 서두에다가 규정해 놓은 게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제2편은 물권이야. 물권은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를 물권이라 해요. 우리 민법 전에는 물권편에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이 8개가 있어요. 8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물건들, 소유권 들어보셨죠? 소유권이 물건이에요. 저당권 들어보셨나? 저당권이 물건이에요. 혹시 전세권 들어보셨나? 그런 거 물건이고 유치권 있고 질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8개가 있어요. 8개. 그것들이 물권이고요. 3편 채권. 채권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채자를 보시면 사람 인변에 책임지다 할 때 책자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냐면은 자, 물권하고 채권을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권리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자, 채무자라고 해요. 두 사람을. 이게 채권인데 이게 3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4편은 친족편이에요. 친족은 뭐냐면 친족은 혈연 아니면 혼인, 아니면 입양 등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친척들 간. 그들 사이에도 어떤 인적인 권리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친족편이고, 그다음 마지막 5편이 상속편이에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일어나는 일이야.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권리가 되게 많았어. 그 사람 엄청 부자였는데 죽잖아요. 호흡이 탁 멈추죠. 그러면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딴 세상 가는 거지. 그 많은 권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일정한 사람들,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 때에 따른 직계 존속, 일정한 사람들에게 권리가 이전돼요. 전부 다. 의무까지 다. 그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은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시험마다 민법은 만법의 기본법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에 민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사법시험 있었을 때 사법시험은 이거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은요, 지금도 전체예요. 시험 범위 전체예요. 변리사 시험은요, 친족 상속편 4편 5편 빼고 이 앞에 3가지 편, 요게 시험 범위예요. 감정평가사는요, 1편 2편만 시험 범위예요. 총칙하고 물권. 행정사는요, 다 빼고 총칙만 시험 범위예요. 이렇게 시험 범위가 다 다른 거지. 다 달라요. 그럼 중개사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친족 상속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3법.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효과를 넣어서요. 제가 만들었는데도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뭔지 제가 놓칠 때가 있으니까 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2가지 물권법하고 채권법 파트를 제3법이라고 해요. 재산에 관계된 법이다. 그럼 얘하고 얘는 뭐라 그러느냐? 예전에는 신분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분이라는 용어가 뭔가 약간 봉건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좋지 않다. 지금은 가족법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민법은 이 중에서 가족법은 중개사의 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요. 이게 통째로 빠져요. 이게 빠지는 대신에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게 뭐가 들어와요? 특별법. 특별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그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시험 과목으로서의 이 과목의 정식 명칭이 민법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조금 이따가 오늘 1교시에 설명드리겠지만 민법은 일반적인 법이에요. 일반법이고 민법에 관련된 특별법들이 있거든요. 민사에 관한 특별한 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법 5가지 법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법 이름들도 엄청 길어요. 들어보셨을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이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 법 이름 외우는데도 오래 걸리겠네. 엄청. 그쵸? 요게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 시험 범위인데, 그런데 총 40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앞에 1편, 2편, 3편이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딱 발표된 거 보면은 이 민법 규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계된 규정들만 출제하겠다고 돼 있어요. 부동산 중개에 관계된 규정.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총칙이 양이 많거든요. 근데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냐? 뭐 사람이 하는 어떤 법률적인 행위겠죠? 계약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편법이지만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총칙의 법률행위가 한 40% 정도 차지해요. 여기서만 출제를 하겠대. 총칙이 100이라면 한 반도 안 되는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서만 10문제를 출제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10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 들어가면요. 물권 내용이 엄청 많은데 거의 90% 동산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물건은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동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동산에 관계된 건 쏙쏙 빼고, 그러니까 동산 것 빼면 한 90% 돼요. 물권법은 거의 대부분 시험에 출제되는데 14문제 출제됩니다. 물권법에서. 그리고 채권법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채권법은 거의 이거 2개 합친 정도의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는 뭘 하면 발생하냐면은 계약을 하면 발생하거든요. 법률행위가 계약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채권법에 부분적으로 팍 파고 들어가면 계약이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채권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산봉우리 하나가 계약이 있어요. 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거든요. 요 계약에서만 시험에 출제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계약도 전부 다 출제하는 것도 아니야.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 계약만 되겠대요. 11개는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법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채권법은 한 25%? 20%에서 25%. 그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10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총 40문제니까 몇 문제 남았습니까? 6문제 남았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5가지 법에서 6문제 출제되는 거야. 대단히 가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법에서 6문제 출제되면 법 하나당 문제 하나씩 나오는 거야. 어느 한 법에서만 2문제 나오고,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 나올 때가 많긴 한데 어떨 때는 실명법에서 2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려고 법 하나를 통째로 배워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법이 뭔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설명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험 범위를 살짝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그냥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이에요. 이거 끝이에요. 그 말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가볼게요. 실제로 민법이 어떤 법이냐, 그걸 우리가 알고 싶죠. 자, 학자들은 민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요. 4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이게 민법의 실제 뜻이에요. 4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 여기서 말한 4인은 사적인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들. 여기서 4인에 반대되는 개념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이런 공권력의 주체, 그런 게 아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회사도 개인 회사, 삼성, LG는 여기 4인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인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이다. 이게 민법의 실제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실제 뜻에서 민법의 개념의 특징들을 징표로 뽑아내보면 3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 일반 사법이라고 약칭할 수 있는데 3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법은 일단 법이에요. 법이죠. 민법, 법이에요. 법. 법 중에서도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에요. 그리고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개념에는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뭔지, 사법이 뭔지, 일반법이 뭔지 알게 되면 아, 민법이 어떤 법이구나라고 감이 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그 개념을 단독으로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고 대조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면 요것들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거든.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남자를 연구한다? 남자만 놓고 보지 말고 여자하고 비교하면서 남자들의 특징을 공부하면 더 두드러지듯이. 그래서 법에는요, 사법이 있는데 사법의 반대가 있어요? 사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들? 공이죠.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공법은 아닌 거야. 사법인 거야, 사법. 그 다음에 법에는요, 일반법이 있고 일반의 반대가 뭘까요? 특별한 거지. 특별법이 있어요. 근데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에요. 일반법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가 하고 법부터 시작할 건데, 그러면 법이에요. 민법이 법이면 법에도 반대쪽에 뭔가 대비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한 가지로 딱 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도덕이니 관습이니 종교니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은 뭘까요? 법, 도덕, 관습, 종교를 다 아우르는 상위 통칭하는 개념은 뭘까요? 규범이에요. 규범. 규칙이라는 거지. 뭔 소리냐?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나 혼자 있다면, 전 우주에 나 혼자 있다면 무슨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도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한 거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규칙, 룰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는. 그 법 규범, 도덕 규범, 관습 규범, 종교 규범 이거 다 지켜야 될 규범들이거든요. 근데 민법은 많은 규범들 중에 법 규범이라는 거지. 얘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법 규범이 여타 다른 규범들하고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뭘까?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규범들이 생활에 적용,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는 그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묘사를 해봤어요. 그림으로 법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림민법. 그림민법인데요. 어떤 규범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노약자가 타셨네. 전철인 것 같은데 지팡이 짚고 어르신이 타셨네. 저렇게 자면 안 되죠.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요즘은 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뭡니까? 이거요? 도덕이죠. 도덕윤리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뭔가를 이렇게 봉투에 넣었는데 신랑 신부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뭘까요?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은 축의금을 내고 또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은 부의금을 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런 건 법이 아니죠. 도덕,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관행이잖아. 관습이잖아. 저것도 우리 살아가는 질서 중에 하나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으셨네.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시고. 그럼 교회 그 집단에도 그 조직에도 룰이 있거든. 뭐 헌금을 한다든지 11조를 낸다든지 아니면 스님이네요. 스님인데 약간 이상하신데 치맥을 즐기고 계신데 프리미어 축구를 보면서 원래 저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약간 거기 또 그 세계에서는 살생을 하지 마라, 육식을 삼가라 막 그런 것들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규범도 있고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교통사고 났네. 예, 여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 사람 다쳐가지고 막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도덕인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게 도덕이 아니죠. 관습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야. 그게 바로 뭘까요?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규범들인데 선을 다 그으면은 위에 있는 규범들하고 아래쪽에 있는 법 규범은 본질적인 뭔가 차이가 있지. 느껴지시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법 규범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이걸 따르지 않아도 축의금을 안 내도 그냥 자는 척 해도 맨날 치맥을 해도 그냥 땡중이라고 욕을 할 뿐이지 야 버릇없다고 욕을 할 뿐이지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 그럼 피해자는 강제로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법에는 강제성이 있지.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 이야기가 민법에 나오느냐? 나오죠. 나옵니다. 민법은 하여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얘기들이 다 그 안에 녹아 있거든요. 교통사고 나와요. 나오는데 교통사고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뭐로 나오냐?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교통사고 불법행위거든요. 민법 750조. 자,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왕조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킹,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칙, 민법 제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령이 그리고 세 번째 왕 이거예요. 750조. 그만큼 중요한 조항이라는 건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민법 조문인데요. 민법 조문은 수학으로 비유를 들자면 공식 같은 거야. 공식 같은 거야. 이런 공식. 수학 공식인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2차 방정식 기억나시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 근의 공식 있잖아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A, B, C 이 숫자들이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100%답 2개 2차 방정식이니까 답 2개 있잖아. 근이 2개 있는 거 아시나? 그런 거 아시나? 저 옛날에 수학 강사 했거든요. 네, 수학 강사도 했었어요.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원래는 수학 강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근이 2개가 있거든.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답을 무조건 찾잖아요. 이게 법에서는 어떠냐면은 문제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요 조문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공식에 대입시키면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게 재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 공식을 많이 알고 있지. 그 사건이 나오면은 이 사건을 공식에 대입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 민법전에 있는 이 법조문들은 공식인데 공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P이면 Q이다. 조건 명제.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조문들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 문장 구조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러니까 앞에 P가 원인이라면 Q가 뭘까요? 결과겠죠. 원인과 결과예요.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들이.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법학에서는 요건이라 불러요. 요건. 그 다음에 결과를 결과라고 안 부르고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요건과 효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자, 법적인 진술로 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자, 요즘은 효과라고 하라고, 효과. 이렇게 표준말은 됐다 그러고 그냥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효과 이러니까 뭐 힘이 확 빠져서요. 네, 효과. 요건과 효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조문이 이렇게 분석되지 않을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협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 소리거든. 그쵸? 저게 요건이죠.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뭘까요? 효과예요. 요건과 효과. 이 사건이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사들이 검토하는 거지. 그래서 갖추었으면 효과를 선언해 주는 거죠. 손해배상 해줘라. 이렇게. 이게 요건과 효과예요. 요건과 효과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협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네. 불법행위에 피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뭐라 할까요? 피해자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재판을 해볼까요? 약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자,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 고의가 뭐예요? 고의는 알고 그러는 거지, 일부러. 서로 사람을 작정하고 치면 고의 치워버리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 지금 이 옆에 지금 누가 타고 있죠, 지금. 젊은 여자인데 딸 아니고요. 원조입니다. 원조입니다. 젊은 여친입니다. 그래서 여친이랑 노닥거리고 하다가 사람을 늦게 발견한 거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서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교통사고 입은 피해가 막 많이 생겼어. 치료비도 깨지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런 거야. 그러면 고의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 잘못이 있는 거지. 실수로 한 거지.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 사람은 과실이 있네. 그럼 이건 통과한 거야. 과실이 있으니까. 색깔 좀 바꿀게요.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법행위 성립하려면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위법행위를 해야 돼. 위법행위의 반대말은 뭘까요? 적법행위. 뜻은 뭘까요? 위법과 적법은 그 행위를 법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법이 그 행위를 좋게 봤어. 해도 좋아. 라고 허용한 행위가 적법행위고 법이 그 행위를 부정적으로 봤어. 하지 마. 라고 금지한 행위가 위법행위예요. 그러면 사람이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차로 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일까? 금지하는 행위일까?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거지. 이것도 통과했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피해자,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겨야 돼요. 손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병원 치료비. 그 다음에 장사도 못해. 샷다운 내렸어. 이제 한 두 달 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 돈 못 벌어서 입는 손해, 일실손해, 잃어버리는 손해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손해가 생겼어요. 그럼 됐네. 요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지금요. 불법행위가 성립한 거지. 그러면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민법 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돈으로 배상하는 거야. 돈으로. 금전배상 원칙이에요.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물어줘. 2천만 원을 줘야 되면 2천만 원이 손해라면 물론 손해 금액 가지고 또 싸움이 생길 건데 그거는 뭐 법정에서 다툴 문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도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면 2천만 원을 안 준다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제로 2천만 원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강제로 받느냐?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받으면 될까요? 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이렇게
손해배상해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렇게 이게 뭐냐면은 요 피해자의 친구예요. 친구인데 조폭이에요. 칠성파 조직원이거든요. 얘한테 말한 거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나한테 손해배상 안 해주고 있다. 내 잘못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왜 거기를 다녔냐. 내 길을 막았냐.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얘가 그 말을 듣고 알았어 해서 얘를 가해자를 찾아간 거지. 찾아가가지고 칼 들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왜 사람을 치워놓고 이렇게 손해배상 안 해주느냐. 어? 어디 병풍 뒤에서 향냄새 한번 맡아볼텨? 이렇게 그런 그 조폭 영화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막 해가지고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이렇게 준 거야. 겁이 나가지고. 요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물론 얘는 2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권리도 있는데 그렇게 권리를 실현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력구제라고 해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거야. 자력구제는 법치주의에서 금지됩니다. 자력구제는 하면 폭력입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자력구제 금지 무슨 구제 원칙이야. 무슨 구제 원칙일까? 여기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뭐 판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러네. 뭘까요? 두 글자인데 정답은 힌트를 드릴까요? 첫 번째 글자는 국자예요. 국. 두 번째 글자는 가짜예요. 국가구제 원칙. 국가구제 원칙이야. 자력구제 금지, 국가구제 원칙.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니들은 네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면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되고 국가에게 호소해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권리 실현을 해라. 국가구제. 국가구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요. 소송과 집행입니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소송을 걸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 그래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자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해요. 원고. 민사소송을 제기받은 사람을 들어보셨나? 피고라고 하죠. 피고라고 해야 돼요. 피고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피고인은 언제 쓰는 말이냐? 형사소송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때 검사와 피고인이 있는 거지.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은 피고인이란 말 없고요. 원고, 피고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렇게 다쳤는데 제가 손해를 배상 안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입증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소송에서. 판사가 금방 우리가 했던 약식을 했던 그 재판 과정을 판사도 해보고 아 요건이 충족됐네.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선고해 준다고. 국가기관이. 그러면 두말 없이 이제 2천만 원 진짜 줘야 되죠. 그렇게 패소 판결까지 받고 얘는 승소까지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승소 판결 가지고 집행하는 거야. 집행 단계로 가요. 집행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요. 압류, 현금화, 배당. 뭘 압류한다는 걸까요? 이 사람의 재산 중에 돈 되는 재산을 압류하는 거야. 토지나 건물이나 비싼 자동차나 압류해서 환가시키지. 환가는 돈으로 바꾼다. 현금화.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목격하시는 경매 절차입니다.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게 그 건물 주인이 그 땅 주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거야. 강제로 팔리는 거야. 강제로. 이런 상황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거지. 그리고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내놓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땅이 그 건물이 돈으로 바뀐 거죠. 땅이 돈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환가, 현금화된 거지. 그리고 그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 받을 사람이 더 있으면 다른 사람도 배당 참가할 수 있어요? 그 배당 참가해서 2천만 원 배당 받는 거지 얘가. 강제로 받은 거야. 강제로. 스스로 받았어요? 국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국가를 통해서 소송과 집행. 이게 법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념이었어요. 자, 뭐냐? 민법은 많은 규범들하고 다르게 법규범이에요. 법규범이어서 민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 의무자가? 그러면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덕이나 윤리하고 다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위에서는 연출할 수 없어요. 축의금을 안 내네.
왜 안 되냐고. 난 그때 너한테 냈잖아. 라고 해가지고 소송 걸어서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절대 헌금 안 하네. 그래서 목사가 소송 걸어가지고 어떻게 10년을 다니면서 헌금을 한 번도 안 내세요. 그동안 밀리는 헌금 다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규범의 특징, 강제성, 국가를 통한 강제가 가능하다. 첫 번째, 민법은 그런 거다. 두 번째로 갑니다. 법 중에서도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의 반대가 뭐였더라? 공법.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법하고 공법은 아예 완전히 법이 탄생한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하여튼 뭐 법의 지배 원칙도 달라요. 분쟁 해결 절차도 다르고 심각하게 다른 법이에요. 아예 다른 법이에요. 사법, 공법. 근데 어떤 법이 사법인지 어떤 법이 공법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해요. 뭐 주체를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 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뭐 온갖 설들이 있습니다.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견해에 의하든지 간에 결론은 비슷비슷한데 주체설에 입각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싸운 거잖아. 뭐 때문에 다퉈가지고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싸움의 주체가 얘들이야. 갑과 을이 싸우는 거야. 갑과 을은 사인이죠. 그건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에요.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 뭔가 분쟁이 생겨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이 법이 무슨 법이라? 사법이라는 거야. 사법.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끼리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국가하고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지, 부르면. 그쵸? 세금도 내야 되지. 그죠? 국가하고 관계. 그다음 뭐 의료 혜택도 무상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국가하고 관계에도 법이 개입을 한다? 무슨 법일까?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공법이죠. 국가는 공공단체니까. 뭐 이 사람 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 공권력의 주체 이쪽하고의 관계에 규율되는 법이라면 그것이 공법이에요. 지들끼리 관계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그게 공법이야. 그러니까 분쟁의 주체가 개인과 개인이다. 거기에 적용되는 법은 사법이고 한쪽이나 양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다. 국가나 지자체거나 권력기관이거나 그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이 공법인 거야. 공법. 민법은 사법인 거예요.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 자, 매매가 뭐냐? 매매는 사고 파는 거죠. 편하게는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지만 자, 이제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시니까 매매의 정확한 뜻이 민법 563조에 나옵니다. 매매가 뭐냐면은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인데 계약은 약속인데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게. 한쪽은 돈 줄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계약이고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이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 약속한 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매수인은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매도인이죠. 토지를 팔았다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고 대금 지급을 약속한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야.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정식 용어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 쓰세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그런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둘이 싸우네. 매매 계약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 이전을 안 해주네 얘가. 아니면 얘가 중도금 날 중도금 안 주거나 잔금 날 잔금 안 주고 막 그러네. 다툼이 생겨요. 그럼 이 관계에 뭔가 재판이 열려서 법원이 법을 적용할 때 뭘 적용하느냐? 민법. 민법에 563조부터 매매가 시작돼요. 그래서 595조까지 33개 조문을 민법에 두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해결을 해요. 이 가지고. 그러니까 민법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개입하는 법이야.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인 거지. 공법이 아니야. 여기는 국가가 나오지 않거든. 우리끼리 얘기거든요. 우리끼리 싸우는 이야기. 이게 사법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게 땅을 팔면은 국가가 좀 불러요. 너 돈 벌었냐? 이 사람 이 땅 살 때요. 5천 주고 샀거든. 근데 지금 팔 때 3억 2억 5천 벌었어요.
시세 차익이 생긴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딱 하고 약간 삥을 뜯어가지 않나요? 그쵸? 세금 내야 되지 않나요? 뭡니까? 양도세 내야 되죠. 국가에다가 국세,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양도세 내는 것은 민법전에는 안 나옵니다. 세금을 갖다가 개인과 개인 사이 주고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 내는 거잖아. 이건 어느 법에 나오느냐? 거기는 무슨 법이?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런 법률 이름이 있어요, 이건. 소득세법에 양도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법에 의거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은 어딜까요? 이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공법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에도 부동산 공법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건축법, 국토계획법 그것만 공법이 아니고 세법도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공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은 법률의 이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법률의 이름이 아니고 법의 종류고 분류예요. 마치 사람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여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유형이잖아. 종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도 공법에 속하는 겁니다. 공법이에요. 네, 공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땅을 샀거든요. 등기 이전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딱 취득하면 경기도 살아요. 이 사람. 그럼 경기도가 또 불러요. 땅 사셨어? 축하드리는데 돈 좀 내야지. 이렇게 하죠. 취득세 또 가져가잖아. 이건 또 지방세거든. 이건 경기도에다 내는 거지 국가에 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 소득세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저도 세금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 있대요. 무슨 법 같아? 공법 같아? 사법 같아? 공법이지. 딱 봐도 공법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땅 사가지고 건물 지을 거거든. 건물도 막 지으면 안 돼요. 건물 지으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고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허가 안 받고 무허가 건물 짓잖아요. 그럼 시정명령 나오고 이행강제금 나오고 잘못하면 철거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건축법은 뭘까요? 이것도 무슨 법에 속한다? 공법이죠. 공법이에요. 공법. 그 다음에 이게 토지 매매하는 이 지역이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과열 지역인 거야. 그럴 때는 토지 거래 허가를 또 받아야 돼.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그 어디 나오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그 허가 제도가 이관되어서 이 법이 다루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공법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법이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그거 여러분들 이상권 쌤한테 배우시죠? 들으셨죠? 수업 화요일 날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나죠. 그것만 공법이 아니고 거기만 공법이 아니고 다 공법들인 거야. 이런 것들은 공법이에요. 민법은 사법이고 아예 법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 입에서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뭐 국토계획법 이런 얘기들 좀 나오지. 이제는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제 입에서는 그런 사람들 안 나오고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갑, 을, 병, 정 계속. 그 다음에 이상원 선생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1년 내내 시장, 군수, 구청장 찾다가 경기도지사 막 이렇게. 왜냐면 공법이니까 거기는. 법의 분야가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 원리가 달라요. 그 법을 지배하는 원리가 달라요. 사법은 우리끼리 얘기잖아. 사적 자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요. 좀 냅둬라 우리끼리 알아서 하게. 이거 자유의 영역이에요. 약간. 물론 국가의 개입도 좀 있지만. 하지만 공법은 법치주의. 딱 법대로 가야 돼. 법치주의가 지배되고 만약에 갑과 의 사이에 사적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죠? 그럼 민사소송으로 가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요.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많이 때리네? 부당하게? 아니면 건축 허가를 안 해주네?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주네? 해줄 사안인데 다퉈야 되겠어. 한판 싸워야 되겠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거야. 소송 관할도 다르고 재판을 진행하는 원리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서 이게 분류를 해봐야 돼요. 자,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 가면 어떤 걸 배우시냐면은 민법 제107조 비진의 표시 공부할 때 자기 진위, 자기 생각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원이 일개 회사원이 사표를 제출했어. 근데 사직할 생각은 없어. 사직할 생각 없이 사표를 썼어요.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민법상 어떻게 되냐면 사직할 생각이 있건 없건 사표를 썼으면 원칙은 유효야. 사직되는 게 원칙인데 회사가 그것을 수리하면서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거든요. 사직의 효과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케바케인 거지.
근데 그거 딱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무원들이 사표를 썼을 때는 공무원들의 사표 제출 행위는 공법 분야거든요.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직할 생각이었건 생각이 없었건 무조건 사표 수리되면 유효로 끝이에요. 민법으로 재판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을 사표는. 그런 것도 있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 110조에 나오거든요. 근데 소송 행위는 공법 행위는 사기 강박 당했어도 민법 조항에 따라 취소가 안 된다는 것도 배우세요. 이것들이 이게 바탕이 좀 깔려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 가서. 됐어요? 자,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의 반대는 특별법인데, 자, 뭐냐면 일반법 특별법은 이제 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일반법은 어떤 사람이 의 문제인가? 어떤 물건을 둘러싼 문제인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일어난 문제인가? 가리지 않아.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물건, 모든 시간대의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특별법이에요. 세월호 특별법,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 특별법인데, 이거는 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우냐면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 사건을 뭐라고 이렇게 훈수를 두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법은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B라는 법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아니야, 저렇게 처리하는 거야 라고 그 규율 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는 법끼리.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어떤 법이 더 일반적인 법이고 어떤 법이 더 특별한 법인지를 비교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까? 일반적인 법을 아니면 특별한 법을?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될까요? 특별법을 적용하겠지. 그러려고 만든 게 특별법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래서 민사특별법 5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법하고 일반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법 하나를 딱 놓고 이 법은 선생님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자,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법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의 법 중에 어느 게 더 특별한 법인가요? 어느 게 더 일반적인 법인가?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 사람이요. 키가 크나요? 작나요? 이걸 대답할 수 있나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 이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보다 크나요? 작나요? 작죠? 이러면 이제 질문이 성립하고 대답도 되는 거지. 이 사람보다는요. 크죠? 그러니까 특별법, 일반법도 그런 개념이에요. 어느 두 법을 놓고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인데, 그런데 민법은요. 민법은 한 600개 정도 되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법하고 견주어도 무조건 일반적인 법이야. 민법은 완전 일반법이야. 짱 일반법이지. 그러니까 민법보다 더 일반적인 법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다른 법이 붙으면 무조건 다른 법이 특별법인 거야.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법에는 저렇게 나와 있으면 민법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다른 법이.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 건데, 임대차 계약은 민법 618조에 나옵니다. 임대차 물건 빌려주는 거. 임대차는 당사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물건을 빌려줘서 네가 써라, 일정 기간 써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여기 대해서 사용료를 낼 것을 약속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임대인, 차임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뭐라 할까요? 임차인. 이렇게. 요 둘이서 뭐 물건 빌려주고 하다가 또 싸움이 생기면 여기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618조부터 54조에 임대차 조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조문을 보시면 임대차를 한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적물. 임대차의 목적이 된 물건, 이 소리예요. 특별히 어떤 물건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저 목적물은, 임대차 목적물은, 갑이 빌려준 물건은 토지일 수 있습니다. 공장을 빌려줄 수도 있죠. 주택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상가를 빌려줄 수도 있고, 자동차를 빌려줄 수도 있고, 책을 빌려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이
민법의 목적물은 일반화되어 있는 거지. 어떤 물건인지를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죠. 일반법인 거예요. 어떤 물건을 빌려줬을 때도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인 거야. 근데 이름만 딱 들어도 바로 감이 딱 오는 법을 하나 딱 보여드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법 이름 읽어보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딱 특별법이지. 임대차를 한 물건이 무엇일 때에만, 주택일 때만 적용되는 법이야. 주택일 때, 요거일 때야. 토지일 때 적용되지 않아. 공장에도, 상가에도, 자동차에도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고 아파트, 빌라, 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주임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두 법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얀색은 민법이에요. 요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예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임대차 기간을 약정을 안 했대. 뭘 빌려주면서 기간 안정할 수도 있거든. 여기도 기간을 안정했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민법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기간을 안정하면 당사자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해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계약 해지 끝냅시다 라고 통고할 수 있대요. 기간 안정하면 언제든지 계약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끝나는 건 아니야. 보통 통고라는 단어가 달려있으면 통고 기간이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각 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1, 2 있는 거. 요거는 항으로 읽어요. 635조 제1항 이렇게 동그라미 뒤에서 1항, 1항 밑에 동그라미 없이 나 있는 것은 1호 이렇게 읽어요. 각 호, 1호, 2호. 토지, 건물,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후 계약 종료.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은 한 달 후에 계약 종료. 1개월 후.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컨대 토지를 빌려줬다고 칠까요? 토지를 빌려주면서 기간을 안정했어. 안정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끝내느냐? 임대인이 끝내자라고 하면은 언제 끝난다고? 6개월 후. 임차인이 끝내자고 하면요, 한 달 후 끝나는 거야. 이게 민법 얘기예요. 근데 주임법을 볼까요? 주택의 임대를 해주면서 기간을 안정한다?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기간 안정하면 자동 2년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을 빌려줬을 때는. 그럼 보세요. 여기 635조에 기간 안정했을 때 여기 건물 나오잖아요. 여긴 주택이죠. 주택도 건물의 일종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 민법하고 주임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너무 길어서 주임법이라 제가 약칭할게요. 주임법은 서로 같이 말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문제에 있어서는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주임법 4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임대를 하면서 기간을 안정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2년 살 수 있는 건가요? 2년 사는 거예요. 중간에 임대인 해지 통과하고 6개월 있다가 나가주세요. 못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건물에서 주택은 빠지는 거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요. 됐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보여드렸고. 근데 이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법이다 보니까 민법은 1118조 조문이 방대한데 특별법은 조문 숫자가 적어요. 이거 주임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질 때 13개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지금은 조문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임법에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다시 민법이에요. 하얀색 조문은. 건물 곧 기타 공작물 임대차 같은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차임 연체를 했는데 2기는 두 번의 차임액에 달하면 매달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면 도합 200만 원어치, 200만 원까지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건 6개월 있다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즉각 종료해. 내쫓아 버리는 거야. 차임 안 됐기 때문에. 2기가 연체가 되면 2기분이.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저 2기를 특별히 3기나 4기로 더 늘려가지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도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의 일종. 2조. 그러면 주택도 이 조문 적용받는 거지. 특별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주택 임차인들이 아까 2년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차임을 월세를 잘 냈을 때,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들도 월세를 얼마나 안 내면요? 2기
차임이 연체되면 민법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 일반법, 민법 적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주택일 때는 이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있어요. 임대차를 한 물건이 뭐일 때? 이거 상가일 때, 점포일 때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이건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 만들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라고 딱 선언하고 있어요. 주임법에는 저런 조문이 없는데 상임법에 적혀 있는 거야.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거네. 그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은 민법 640조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상임법 조항에 따라서 몇 기 연체돼야죠? 3기 연체돼야지 쫓겨나는 거야. 2기가 좀 못 쫓아내는 거야. 상가만 그래요. 그럼 상가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 공장, 주택, 창고, 상가가 아닌 모든 건물들은 민법 적용받는 거야. 2기 연체, 토지까지 다 해서. 상가만 딱 3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를 조금 감을 익히신 거죠, 여러분들? 특별법, 우선 원칙. 됐어. 여기까지. 민법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민법이 뭐냐? 민법을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법, 어마어마한 법, 그게 민법이고, 실질적 의미 민법, 일단 민법은 법이에요. 법이어서 강제성이 있지. 근데 강제를 하되 스스로 강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국가를 통한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어서 국가나 권력기관하고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어디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세무서에 그런 것들 민법전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가불병정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법이어서 혹시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소리 특별법을 하고 있으면 민법은 적용되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났다가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면 민법이 대충 뭔지 살짝 감이 오신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1교시는 됐습니다.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여기 나오는 페이지는 다 그림민법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좀 쉬었다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